북한이 쏜 미사일 중 한 발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속초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속초는 미사일이 날아갈 경로가 아니라서 속초가 아닌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죠.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 날아온 건 분단 이후 처음인데 오후에는 100여 발의 포격도 가해졌습니다. 참, 조금 전에도 6발을 더 쐈습니다. 첫 소식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하루 동서해상에 미사일 최소 23발을 퍼부었습니다. 오후엔 포탄 100여 발을 쐈습니다. 오전 6시 51분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연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 발사를 시작으로 2시간 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을 더 쐈는데 이 중 한 발이 북방 한계선 이남 26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 너머로 해안포나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이 넘어온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미사일이 울릉도 쪽으로 향하며 울릉도 전역엔 5시간가량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은 또 오전 9시 12분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동해와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1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오후엔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일체의 무력 행위가 금지된 동해 NLL 완충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북한 선덕과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8일 이후 닷새만으로 올 들어 29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우리 군 전투기는 미사일 3발을 북방 한계선 NLL 북쪽 공해상에 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남쪽으로 날아온 거리만큼 우리도 처음으로 NLL을 넘어 북쪽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그러니까 대응 사격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도발 직후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이 출격하고 F-15K도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슬램 ER 등 미사일 3발은 NLL 북쪽 공해상에 목표했던 지점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임팩트 되었습니다. 체증 완료. 대응 미사일은 북탄도 미사일이 NLL 남쪽으로 날아온 거리와 같은 거리를 비행했는데 우리 군 미사일이 NLL을 넘어간 곳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경계 태세와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미사일 발사는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사회와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미사일이 요격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영해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낙탄했기 때문에 요격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은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우리 영해에서 35km 떨어진 지점에 낙하했습니다. 육지와 이렇게 가까운 곳이 미사일이 떨어진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만약 북한이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서 미사일을 쏜다면 서울 북부가 타격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LL 이남까지 날아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한 발은 강원도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울릉도 서북방으로는 167km인 지점입니다. 발사 지점인 원산에서 속초 앞바다 57km까지를 반지름으로 컴퍼스를 돌려봤습니다. 서울 북부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우리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 즉 22km 해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영해에서 35km밖에 안 되는 지점에 떨어진 겁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을 통한 선제 타격론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저 영해 근교에서의 낙타는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등 북한을 향한 한미의 강력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강대강의 맞대응 성격으로 추가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만드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 밤 사이,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기 전에 북한은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 명의는 박정천이지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거겠죠.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사일 도발의 예고편이었던 셈이 됐습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약 9시간 전 북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위협적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5년 만에 부활한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의 연장선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단지 위협성의 경고로 받아들이면 큰 실수라고도 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인민군 최고정책결정기구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인 김정은의 허락 없이 나올 수는 없고요. 특히 미국의 NPR에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대리해서 말한 거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미국이 계속 무력 도발을 하면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도발에서 가상의 상공에 지대공 미사일을 쏜 것은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비질런트 스톰이 4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이 밝힌 끔찍한 대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쪽을 향하며 울릉도 전역에 처음으로 공습 경보가 발령되자 주민들은 대피소 등으로 몸을 숨기는 등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상 운행한 여객선도 있습니다. 통일된 지침이 없는 걸까요?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울릉 전역에 설치된 14개의 사이렌에서 2, 3분간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로 향하면서 긴급 대피 방송도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공습 경보에 공무원과 일부 주민들은 학교와 마을 해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처음 겪는 공습 경보에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만 듣고 놀란 마음에 일단 다 출근길에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공포감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상승을 했죠. 대피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의 공포감은 더 컸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면 육지면은 이렇게 도망이라도 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고스란히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군청과 경찰서에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주민들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울릉도를 떠난 여객선이 공습 경보에 회항하고 어선들도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객선은 운항을 계속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그 선사에서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그 정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여객선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 경보와 관련해 피해는 없었지만 경북도와 울릉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가정해 주민 대피 방법과 장소를 확인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그런데 울릉도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지만 정작 울릉 국민들은 25분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분들까지 있었죠. MBN이 취재해봤더니 울릉군청은 사이렌이 울린 당시 이게 실제 상황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 한참 동안 재난 대응 문자를 보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습 대응 매뉴얼도 없었던 겁니다. 신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한참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왜 사이렌이 울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습경보를 울렸으면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내용을 바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게. 오늘 방송을 안 하기로 사이렌 몰려도 오늘 민방위 훈련이가 이래 생각이지. 재난위기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울릉알림이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실제 미사일이 끝까지 울릉도를 향해 날아왔다고 가정하면 이미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정보를 알린 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해지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인 울릉군청조차 왜 사이렌이 울렸는지 몰랐습니다. 중앙정부나 군에서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이게 경보가 발령되는지 이런 부분은 오류인지 실제 상황인지 그런 전달은 따로 없어서 지역 군부대도 알아보고. 공습경보 초기에 관련 정보가 없어 울릉군이 직접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주민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처럼 북한의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별도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에게 발령을 요청받을 때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군부대가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하려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습 경보에 발이 묶이는 줄 알았던 울릉도 여행객들은 놀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에 영문도 모른 채 갇힌 관광객들도 있었죠. 장진철 기자가 당시 울릉도에 있었던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객선 한 척이 항구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접안을 마친 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사히 땅을 잘 밟아서 그러고 회항도 하지 않고 잘 와서 너무나도 안도감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한 배입니다. 440명 정원인데 424명을 태우고 3시간을 달려 이곳 강원 동해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됐지만 울릉도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LA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잠잠했어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LA 전화해가지고 상황이 어떠냐, 포를 쏘았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답답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안내를 따로 받은 적은 없어요. 해안도로를 산책하는 도중에 막 방송이 나왔는데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번 공습 경보로 울릉 남서 모노레일과 독도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고립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통해서 멈췄죠. 그리고 가는 같이 해서 됐어요. 경보 발령 당시 포항항 등 육지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회항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여객선이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제는 공습 경보 발령이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실제 상황이라면 즉시 대피해야 할 텐데 내게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종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습경보 발령에 울릉도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울릉도에는 울릉군청과 울릉군 의회 등 8곳의 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대피소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대피소를 찾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 접속해도 됩니다. 자택이나 근무지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대피소의 명칭과 규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도심에는 주로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과 지하철역에 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유사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급 상황 시에는 시민들이 대피소를 일일이 검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평소에 대피소 위치라든가 이용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실제 상황에 대비해 주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둬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이죠. 북한의 이번 도발이 바로 이 성동격서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사일이 아주 여러 발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소 23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서쪽과 동쪽에서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 발은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졌는데요. 서쪽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낙탄된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은 있지만 10발 이상은 올해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추가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뉴스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또 6발을 쏘는 동안 아주 계속해서 공격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미사일을 여러 종류로 섞어서 쏘면 이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요격을 피해서 우리 군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참도 입장문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직 수평에 다차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첨단 방어 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 분석도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합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최소 23발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3발만 탄착 지점을 공개를 했고 나머지는 탄착 지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고도가 상당히 낮고 거리도 짧아 분석이 오래 걸린다는 게 합참의 해명인데요. 이례적인 도발 양상에 군 당국의 분석 능력이 한계를 보인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됩니다. 네, 북한이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쏜 건 아닐 거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네, 현재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이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이잖아요. 한미 연합 공중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도발은 1차적으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도발을 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란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것도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 보유국의 위치를 인정받은 후에 미국과 담판을 하겠다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음을 다시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연합훈련을 아무리 해봐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잖아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역대 발령된 공습경보와 경계경보의 횟수는 총 13차례입니다. 네. 첫 경계경보는 지난 1983년 북한군 비행사인 이웅평 상위 우리군 기준 대위급입니다. 귀순 당시 발령이 됐고요. 같은 해 8월 7일 중국군 조종사인 손천근이 전투기를 몰고 귀순을 할 때 공습경보가 첫 발령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바 네. 있습니다. 울릉도에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을 보면은 사실 속초가 더 가깝습니다. 울릉도보다. 그런데 이 공습경보가 속초에는 울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습경보는 행정안전부가 공군 측에 요청을 하면 이 발령이 되는데요. 네. 먼저 제가 속초시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에 다시 물어보니까 군에서 울릉도만 공습경보 요청이 있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과 공군 측에선 미사일 예상 경로상 속초는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탄착 지점은 속초시에서 동쪽으로 5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이게 포탄이 아닌 순항 미사일이라면 얼마든지 이 탄착 지점을
유도할 수 있죠. 예. 군 당국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권영범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발생 나흘 만인데 용산경찰서장도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윤현지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 만입니다. 특수부는 사고 당일 112 신고 자료 등을 확보해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 서장은 사고 당시 1시간이나 지나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보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참사 당시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머리띠 남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동 경로를 알리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꾸려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인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서울경찰청장은 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장뿐 아니라 경찰청장도 참사 소식을 인지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듯 용산서장의 보고가 늦었기 때문인데 본인은 현장에 바로 갔었습니다. 그럼 왜 늑장 보고를 한 걸까요? 백길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인지한 건 오후 11시 36분. 10시 15분 처음 소방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21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 집회 시위가 끝나고 오후 9시쯤 퇴근한 김 청장은 11시 34분에 걸려온 이임재 용산서장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가 2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한 용산서장이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 점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김 청장은 오전 12시 25분에야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고 늑장 보고 논란이 일자 김 청장은 서울청 112 상황실이 알았다면 보고를 했을 것이라며 용산서 쪽에서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자정쯤에서야 서울청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11시 21분 첫 지시보다도 늦게 인지한 겁니다. 정확한 보고 시점을 묻는 질문에 윤 청장은 청장이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면 저희가 시간대라든지 그런 건 서면으로 나중에 좀.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원래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서장, 서울청 상황실과 해당 기능 3곳에 알려주는 게 기본이라며 보고가 늦어진 데 의문을 표했습니다. 현장 대응에 나선 용산서장과 서울청, 경찰청 지휘부의 늑장 보고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경찰만 보고가 늦었던 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사고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방에 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이 넘게 지난 뒤에야 보고를 받았죠.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 소방에 첫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다며 경찰과 소방을 다 보내달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분 1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10시 43분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행정안전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중앙상황실에 사고가 보고된 시각은 10시 48분, 소방신고가 접수되고 33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22시 15분, 행안부 상황실로 이제 접수된 게 22시 48분입니다.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고 접수 1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 11시 19분에야 사고 상황이 담긴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 장관이 어떻게 사고에 대응했는지 질문하자 사건 발생부터 마지막 환자가 이송된 시각까지 각각 어디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고 다음 날 0시 45분에 현장을 찾아 약 45분간 머물렀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이후 1시 50분부터 총리 주재 긴급 대책회의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112 신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에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단 인원이 부족했고 그건 일선 경찰관의 책임이 아닌데 왜 실무자들을 비난하냐 이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3년째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 A씨가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사고 당일 근무했던 약 20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몰려드는 인원과 신고들을 처리하기엔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기동대 지원 요청도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의 브리핑을 언급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용산서 직원들이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 찍혔다며 비판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윤 청장이 취임 당시 말한 일선 경찰관은 슈퍼맨이 아니며 경찰 만능주의를 극복하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냐며 꼬집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도 우려의 심정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소리 달리기 싫고 그냥 달려나갈 꼴이에요, 저희들은. 근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하니까요. 다른 SNS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관 B씨는 경찰청장이 현장 책임론만 언급한 건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휘부의 판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의 가족이라고 밝힌 C씨는 현장 경찰도 트라우마를 치료받아야 할 텐데 징계 압박 속에 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늑장 대응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껏 몸을 낮추며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뒤 열린 첫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의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가 구성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결국 파행했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추궁의 시간이 아니고 추모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112 녹취록 파장을 고려한 듯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론도 일부 수긍했습니다.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책임자 파면 등 인사조치보다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위험을 예고한 11차례 112 신고 어제 전해드렸죠.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긴급도에 따라 코드를 부여합니다. 참사가 다가올수록 긴급도는 올라갔지만 그리고 그럴수록 꼭 출동해야 했지만 정작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죠. 112 신고 내용으로 본 당시 상황 우정환 기자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처음 112 신고로 압사우리아 신고가 들어온 건 토요일 오후 6시 반쯤. 신고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데 불안하다.
밀려오니 압사당할 것 같다라며 통제를 요청하고 경찰은 양쪽 통행이 안 되니 밀려서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의미냐라고 재확인합니다. 그러자 소름까지 끼친다는 신고자의 대답에 경찰은 출동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신고에 분류된 건 코드 2,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의 긴급도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 0과 1은 반드시 출동해야 합니다. 저녁 8시쯤 들어온 코드 2 신고까지 경찰은 2차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8시 반에 들어온 세 번째 신고. 이번에는 신고자가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졌다,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경찰관은 출동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무려 코드 1로 분류된 이 건. 실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아수라장이 됐다는 코드 1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 참사 1시간 전인 9시 정각에는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가 나기 직전이라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이태원역 쪽이냐며 장소를 확인하는데 이 건은 처음으로 코드 0으로 분류됐고 경찰은 다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2분 뒤에 들어온 코드 2 신고까지는 연이어 현장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후 9시 7분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신고들엔 대응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라며 여러 차례 압사 상황이라고 외치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쏟아지는 코드 1 신고들. 결국 참사 순간에는 비명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기까지 한 신고까지. 참사 직전 마지막 5건은 모두 코드 1이었지만 한 건의 출동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사고 4시간 전부터 참사 예고가 있었고 신고 7건은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긴급 신고로 분류가 됐지만 경찰이 출동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긴급 신고의 의미가 뭔지, 또 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는지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보통 112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청에서 모두 5개의 코드로 분류해서 일선서로 보내집니다. 코드 0은 강력범죄의 위험으로, 코드 1은 위험 임박으로 최단 기간 당장 출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코드 2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이곳에서 있었던 신고 11건 중 8건이 지금 당장 출동하라는 의미의 코드 0과 코드 1에 집중되어 있어서 더욱 문제인 겁니다. 최초는 저희가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18실 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사고 당시 인력 부족에 대비해 인근 파출소에서 이태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지원한 거리 지역 인구마다 보광하고 그쪽 한남 이쪽에 전혀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냈잖아요.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걸려온 신고만 79건. 2인 1조로 다니며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현장 설명입니다. 또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코드 1로 분류된 7건 모두 출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경찰들이 2-3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나가는데 신고자에게 전화해보면 괜찮다는 답변에 현장 출동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용산경찰서 측은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상처가 가장 크게 남아있는 사람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온 생존자들이겠죠. 인터넷에 도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만났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1시간 넘게 깔려있다 구조된 20대 여성 생존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거의 기절해서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꺾여서 그래서 진짜 정신력으로 안 보려고 하고 참고. SNS에 여과 없이 올라오는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1인칭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존을 해서 핸드폰을 보고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됐잖아요. 생존자들은 사고 현장과 추모 공간을 찾아 아직 그때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9시부터 2시까지 있었는데 아무도 못 살렸어요. 시신들이 깔려 있어서 처음에 이제 테러 난 줄 알고 이제 도망쳤다가 기사 보고 다시 현장으로 왔거든요. 6명, 6명 정도 했는데 한 명도 못 살렸어요.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후유증을 겪는 생존자들에게 사고 현장을 떠올릴 만한 영상이나 기사 등을 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좋은 거는 사실은 노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책임져 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또 비현실적으로 어떤 죄책감을 느낄 일은 아니다. 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당시 상황이 긴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엔 불법으로 증축된 꼼수 가벽이 있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해밀턴 호텔뿐 아니라 뒤편 골목길엔 10개가 넘는 불법 건축물이 있었고 사고가 난 T자 골목 주변에도 6개의 불법 건축물이 통행로를 더 좁게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통제선이 쳐져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이곳이 사고가 발생한 골목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T자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불법 증축물을 설치해 길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통제선 너머로 보이는 두 건축물도 불법 증축물인데 길을 좁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나와봤는데요. 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무단 증축 가능성이 있고 바로 앞 건물 1층 역시 무단 증축이 의심됩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이처럼 난로가 설치돼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와보시면 건물 외벽에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돼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설치물들도 인파가 몰릴 때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5점 몇 제곱미터라면 몇십 명이 10초 내에 지나갈 수 있는데 엄청난 인원이 그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지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는 거죠. 해밀턴 호텔 옆과 뒤편 골목길 주변엔 10개가 넘는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특히 사고가 난 T자 골목에는 최소 6개의 불법 건축물이 도로폭을 좁힌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참사는 불법 건축물을 사실상 그대로 방치한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사고 당일 만일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들이 헬로윈 축제 참가자들을 적극 통제하고 사고가 나는 골목 출입을 막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 어제 전해드렸죠.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그럼 왜 경찰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경찰 직무집행법을 보면 현장 판단으로 통제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입니다. 민경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참사는 폭 3.2m, 길이 40m의 아주 좁은 골목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림에 일어났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 골목으로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이동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 등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억류 혹은 피난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이견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해당 조항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긴 범위가 너무 넓고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예측만으로 이 조항에 따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경찰의 기본 업무가 범죄 예방하고 또 교통무질서 단속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인력을 산정한 점은 다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폭력 집회를 막겠다며 서울 광장 통행을 막은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태원에서 압사로 숨진 이들을 피해자냐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통일하도록 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죠.
정부가 사고와 사망자로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일은 참사와 희생자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사고는 법률 용어라며 맞섰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명칭입니다. 참사 대신 사고로 피해자라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이게 좀 더 중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비극과 참사라는 용어를 썼고 사고는 법률 용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지금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네. 저희들끼리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와 사망자 표현은 권고사항으로 다른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에서 갱도에 고립된 2명의 작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년 된 갱도 지도로 엉뚱한 곳을 뚫었었는데 다른 곳을 파보니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상단 갱도가 예상과 달리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 예정 지점까지는 수평거리로 20m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대의 시추기가 굉음을 내며 땅을 파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 아영광산에 고립된 작업자 2명의 생사 확인을 위해 예상되는 지하까지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2번의 시추 작업이 실시됐지만 20여 년 전 지도를 보고 예상 지점을 잡은 탓에 매몰자 위치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옛날 도면을 보고 시추를 시작해서 많이 틀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전문가들이 와서. 현재까지 투입된 시추기는 모두 9대로 이 중에 8대가 새로운 지점에서 땅을 뚫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하는 시추는 갱도를 방향으로 수직으로 끊어서 3개를 3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진입로를 뚫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1수갱과 2수갱을 연결하는 폐갱도 100m 구간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2갈래 길이 나오는데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상단 갱도가 예상과 달리 뚫려 있어 구조대가 120m 지점까지 진입했습니다. 막힌 지점을 뚫고 나면 구조 예정 지점까지는 수평거리로 20m 정도 남았습니다. 구조당국은 음향 탐지기를 투입했지만 생존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물가가 꺾이나 싶었는데 석 달 만에 상승폭을 다시 키웠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의 여파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했거든요. 내년 초까지 5%대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져 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부터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인 송성진 씨. 커피 머신은 밤낮 없이 돌아가는데 작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전기 요금에 한숨이 부쩍 늘었습니다. 네, 체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빙기를 하루 종일 돌리고 머신을 365일 켜놓기 때문에 부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코인 노래방도 전기 요금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코인 노래방에는 총 20대가량의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총 운영비의 70% 이상이 전기료로 사용됩니다. 제가 대략 한 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오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10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7%로
3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상승폭이 많이 꺾였지만 전기, 가스, 수도가 역대 최대폭인 23.1%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5.1%로 연간 물가도 5%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에 정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대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까지는 5% 중후반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고물가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최근 식품업체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 5시쯤 부산의 농심 라면 제조 공장에서도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옷이 끼면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직후 해당 생산동의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직원을 철수시켰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가족을 모두 죽게 만든 친일파를 찾아 60년간 계획한 복수를 실행합니다. 친일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긴커녕 그때는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라며 당당해 피해자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죠. 나는 틀렸다. 지난 7월 뉴욕타임스의 컬럼 제목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교수를 비롯해 대표 칼럼니스트 8명이 각자 과거에 쓴 칼럼의 오류를 인정하는 일종의 반성문이었는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이 기획 의도에 대해 언론부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지적인 소통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반성의 무게만큼 한 발 앞서게 되니까요.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이날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이전까진 유감 표명만 있었는데 참사 사흘 만에 정부가 공식 사과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니었다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고개를 숙였고 그래서 마지못해 한 사과, 뒷북 사과라는 말도 나왔죠. 총균쇠를 쓴 세계적인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에서 위기 극복의 첫 단계를 인정이라고 합니다. 위기의 본질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구책 마련이니만큼 절대 남을 탓하지 말라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은 솔직한 자기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알고 있는 걸까요? 위기는 파도처럼 개인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추락과 번영으로 갈리게 되겠죠. 위기를 부르는 건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진지한 사과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사과 듣고 왜 화가 더 날까? 였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수비 요정으로 거듭난 김하성이 성공적인 두 번째 시즌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 최종 후보까지 오른 김하성. 비록 수상은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며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아클립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츰 찬바람이 불어듭니다. 아침까지는 서울 7도로 오늘보다도 약간 더 높겠지만 낮 기온은 12도에 그치면서 오늘과 비교해 6도가량 떨어집니다. 모레는 더 추워져서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 0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 안개가 짙겠고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로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서울은 7도, 춘천 4도로 출발하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 경기 북부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낮 동안 19도, 창원 20도에 그치겠고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나와 있지 않는 만큼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